오후에는 서양 철학하고 경제학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심리학하고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저장을 보시는 한정희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2부에 그 사회학 분야에서 소유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진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예, 서양 철학 분야 다시 정정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 사회학 분야 워낙 전공하셨고 뭐 이제 강의 철학 쪽으로 많이 하시고 그 사회 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책을 한 30년 전에 그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아마 수유 너머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수유 너머에 계시는 이진경 선생님이시고 그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그 이제 저서에 철학과 굴뚝청소부, 또 뭐 막스주의와 근대성, 뭐 철학의 모험, 그리고 들레주 철학 연관해서 뭐 노마디즘 등등 뭐 책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밝은 사람들 그 총서에 이 연찬회의 행복 분야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그 철학 분야에서 소유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사적 소유의 계보학이라는 제목 하에 그게 이제 부제는 사적 소유의 발생의 연기적 조건에 관하여라는 부제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진경입니다. 뭐 앞에 뭐 이렇게 제 원래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학교에서 전공이 사회학인데 실질적인 전공은 잡학이어서 사회학 빼놓고는 다 한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철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뭐 전 사회학 얘기는 별로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어쩌면 이렇게 사회학 얘기랑 제일 가까운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소유란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소유란 주제는 사실 이제 경제학, 사회학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다루죠. 경제학은 많은 경우는 특정한 소유 관계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 최대 생산성을 뭐 생산이나 뭐 분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최적화할 건가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다루는 데 반해서 사회학이 소유를 다룰 때에는 이제 그 소유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그 이 소유 형태의 역사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 속에서 다른 소유 형태의 가능성 뭐 이런 것을 다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사회학에서 뭐 이런 얘기를 이 표준적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냥 이렇게 역시 이렇게 접어버리고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근데 이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조계사에서 발표하는 이 불교 관계된 그 이렇게 예, 학술 연찬인데 불교 얘기는 뭐 거의 아마 할 얘기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유의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계와는 전혀 바깥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어가지고서 그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종교계나 뭐 종교계도 이렇게 그런 특정한 소유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것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뭐 앞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던 그 황금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할 때 말씀은 안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이제 본문을 보면은 뭐 조계종하고 이렇게 그 진각종하고 태고종하고 등등이 어떻게 이렇게 이 소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지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글에다 써주셨던데 사실 뭐 이렇게 이 불교 안에서도 그렇게 다른 방식의 소유 형태들이 있지요. 뭐 불교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는 다 이렇게 이 중앙에서 이렇게 모든 소유물들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국가 사회주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다 이렇게 저기에서 거기서 수급을 플래닝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쭉 분배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형식에 가깝고 반면에 이제
뭐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의 경우에는 원래 교회도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거기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전체를 장악력이 너무 세다 보면은 그 세서 그것들 자기 개인 소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도 무슨 명성교회인가 어딘가에 거기서도 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개인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세습을 해주거나 개인 재산으로 쓰는 경우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사적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자본주의적인 소유로 바뀌게 돼서 거기에 굉장히 가깝게 되어버리는 난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조계종의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다 이렇게 그 가족을 다 떠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세습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불교계 안에도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중앙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 재산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형식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그 제도 형태를 소유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조계종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절이나 그 이 선원이 이렇게 개인 재산처럼 되어버려서 분란이 생긴 경우들도 저도 대강 이렇게 봐서 아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공동체 그 사원에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사회 형태를 다루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종교계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향에 더 이렇게 쉽게 사로잡히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소유와 무소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오늘 발표하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소유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수단이라는 것들은 이제 소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뭐 그 초기 불교 발표를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승려들 개개인이 그 이렇게 어떤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 먹고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소유하고 나눌 것인가를 문제를 둘러싸고서 이제 그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 근본 분열이 그것 때문에 생겼구나라는 걸 오늘 저는 이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 그게 이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이 종교계 특히나 이제 무소유를 강조하는 그 불교에서야말로 소유 형태가 어떤 소유 형태인가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소유 형태, 이 종단 안에서 혹은 불교계 안에서 적절한 소유 형태를 이렇게 발전시킬 갈 건지 이런 데 대한 그 이렇게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유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소유 형태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런 게 어떤 연기적 조건 속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제일 앞에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의 소유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한 통념들의 로크의 개념이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로크는 소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소유의 근원, 소유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신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도 좋은지 이건 내가 전적으로 이렇게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의 누구나 자연적인 그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이 소유의 대상, 신체는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체를 움직이고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그 신체를 움직인 결과니까 그래서 노동을 한 결과는 전부 신체에게 즉 신체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한 결과는 전부 그 신체의 소유자가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자연권이라는 말도 부르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명한 신체 개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근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흑인 노예들 이렇게 쉽게 떠올리실 텐데 그 노예들에게는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기 신체가 이 사고 팔리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를 어떻게 쓸까도 전부 노예 주인에게 이제 귀속되어 있습니다. 즉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만 그런가? 가장 비참한 경우가 이제 노예라서 쉽게 떠올리지만, 예를 들면은 그 중세 이 농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주들이 초약권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죠. 초약권은 아시죠? 이 첫날 밤을 이렇게 영주들이 이렇게 이게 저기 하는 특권인데, 이 초약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체에 대한 그 초약권을 행사당하는 여성이나 그 여성과 결혼할 남성에 대해서 신체적 처분권의 우선권을 영주가 갖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농노들이나 이런 그 농민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가졌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군주들의 경우에 생사 여탈권을 갖지 않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갖고 그 뭐 이렇게 처벌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심지어 있는데, 이 생사 여탈권이라는 것은 신체 처분권을 궁극적인 처분권, 가장 중요한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게 각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군주에게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에서는 군주가 지배하던 사회에는 신체에 대한 처분권이 개개인에게 없습니다. 군주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체 처분권을 근거로 해서 소유를 정의한다. 그것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갑니다. 노예들이 일을 한 결과가 노예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주께 되는 거죠. 다른 경우들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로크는 특정한 종류의 소유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대적인 소유,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근대적인 소유권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사실은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소상, 내 것, 내 신체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소상의 자연스러움, 자명함,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자연권 같은 게 아니고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중세의 경우에는 그 중세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가령 이제 조선시대 농민들은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우리는 농사 짓기 싫으면 떠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비슷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토지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이 영주들이나 귀족들이나 그 양반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는 토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함부로 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허가를 받는 사람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민들은 토지의 부속물이라고 이렇게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가령 조선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토지를 조선시대 토지는 누구 소유물이었을까요? 농사 짓는 농민들의 소유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들에게 소유됐지만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왕의 소유물입니다. 왕의 소유물.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도 영주들이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양반들이 갖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지를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갖지 못하고 명목적인 소유권만 갖는 겁니다. 대신 그걸 토지를 운영하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경작권 형태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중 소유권이라고 그럽니다. 점유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는 이 소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이 두 사람이 이제 나누는 거죠. 명목 소유권을 가진 사람하고 실질 소유 경작하는 사람하고 그 토지 소유의 결과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소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중세의 이 소작인들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주들은 여기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경작권, 이 사람이 경작할 권리를 갖는 거에서 함부로 쫓아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대를 올리거나 할 수는 있었지만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조선시대 이 토지 개혁하고 토지조사 사업하고 난 이후에는 함부로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경작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주에게만 다 귀속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이런 이중 소유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유란 도대체 무언가,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이제 다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 노동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을 한 결과를 자기가 갖지 못하지요. 그 들고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도둑질이 되고 삥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로크 말대로라면 신체를 움직인 결과가 이 사람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께 되는가? 고용한 사람께 되는 거고 그 공장의 소유자께 됩니다. 즉 생산수단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생산물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생산물을 소유하는 거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가가 생산물을 누가 소유하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유를 다룰 때 생산수단을 소유와 생산물의 소유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서 이제 그 이 소유물들을 얼마나 아까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사용할 소유물들을 얼마나 어디까지 가져도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생산물 혹은 이제 그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소비물들의 소유입니다. 반면에 일종의 생산순환에 해당되는 것, 토지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유권은 그 승려 개개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죠. 스님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소유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소유물들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아니냐는 사실은 작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절이 사유화됐다거나 교회가 사유화됐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면서 이 절이 내 거야, 교회가 내 거야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모든 이득은 그 절을 소유한 사람, 교회를 소유한 사람께 됩니다. 이게 생산수단을 소유한 거란 뜻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소유를 다루는 문제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근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는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회는 사실 공동체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심지어 일제 시대에도 대부분의 그 마을 어디나 다 그런데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였죠. 예전에 심지어 이렇게 시족적인 공동체이기도 했는데 시족은 아니어도 그 영토적인 공동체, 지역적인 공동체 이런 건데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생산이라는 걸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이 공동체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소와 땅과 그 옆에 있는 그 숲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사실은 그 진짜 중생들의 공동체 이런 것이고 토지까지 포함되니까 사실 이렇게 그 무정인 생물들까지 이렇게 무정물들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주로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전에는 전부 이렇게 공동체 단위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 유산이 이제 뭐 개인이 향약이니 이런 거 한국의 고유한 뭐 미풍양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 사회라는 건 이렇게 공동체 사회라는 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는 공유지들입니다. 공유지들. 각자 자신이 경작하는 땅들은 각자 자기가 점유권을 갖지만 숲이라든지 나무를 하든지 땔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서 풀을 뜯긴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토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건 대부분 공유지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나무를 해도 되고 풀을 뜯겨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지고 공유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소유도 언제나 공동체 단위의 소유였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는 또 이렇게 공동체들로 다시 쪼개지는데 마을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쪼개지듯이 지역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되는데 모든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보면 대개 공동체들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유권이 이중화되고 삼중화되고 이러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속하지만 영주들에게도 속하고 마을 공동체에도 속하고 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중화되고 삼중화 여러 가지 중층적인 소유권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아시아적인 소유 형식, 그리스적인 고대 그리스적인 형식, 뭐 게르만적인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보통 크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적 소유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산 수단에 관한 한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적 소유는 개개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만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양반이든 영주든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전적으로 그 처분권을 갖는 이런 의미에서 사적 소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왜냐하면 소유권이 다 중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너 나가, 이게 잘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조건에서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사적 소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절로 예를 들면 절은 다 이렇게 공동체 소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한 어떤 스님, 그것도 예를 들면 총무원장 스님이나 뭐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스님이 자기 주변에 보시물도 많이 오고 등등 했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더라도 사실 이건 본질적으로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대표자에게 온 거고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에 속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제들이 이렇게 막 돈을 팍팍 쓰지만 황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이건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예산 뭐 수십조 단위의 돈을 쓰잖아요. 대통령이나 저기 행정부 이렇게 관료들이 이 사람들은 처분권을 갖지만 이건 개인 돈이 아니죠. 국가 예산으로 모은 거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황제가 쓰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인민의 돈, 백성들의 돈인 겁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 겁니다. 소유권 자체는 이 사람이 개인이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자체는 그 국민, 백성들에게 이제 속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가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지어 상인들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상인들이 많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무역 형태들이 있어서 다른 공동체랑 주로 이렇게 이 상업은 주로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상업이 발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생한다는 건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선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거든요. 증여에 의해서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교환하지 않잖아요. 자식한테 내 얼마 줬으니까 너 기억했다 나중에 갚아 이러지 않잖아요. 증여입니다. 일방적인 증여.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어서 딱 그건데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다 증여에 의해서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돈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교환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선물은 일방적인 주는 관계지만 교환은 줬으면 받아야 되는 쌍방적인 등가적인 교환 관계잖아요. 이런 거로 발생하면은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양의 단어에서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 이제 커뮤니티고 그건 꼬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꼬뮌이라는 말은 꼼이라는 단어랑 무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무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꼼은 결합을 뜻하는 겁니다. 선물에 의해서 결합된 사회가 공동체인 건데 화폐가 들어가면 그래서 무누스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 사회들은 화폐가 유통되는 걸 금지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화폐는 그럼 어떻게 발생했는가? 물물 교환하다 발생했다. 이거 환상입니다. 그런 일은 경제사들 연구에 의하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공동체 사이에서는 거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화폐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매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건데 공동체 간의 거래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모으기가 쉬웠는데 심지어 개인적으로 몰래 감춘다 하더라도 명목적으로는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재화를 다른 공동체랑 교환한 거기 때문에 권리상으로는 공동체에 속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시적인 공동체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사유재산이 발생할 이유 같은 것들이 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인류학자 책에서 본 건데 클라스라는 인류학자가 쓴 건데 남미에 이제 보로로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본 건데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석기 시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도끼와 도라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디언 보호국 관리들이 와가지고서 야
그 돌도끼보다 이 쇠도끼가 10배는 더 생산성이 좋아. 이거 써. 이 사람들도 그래 해서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그 인디언 보호 관리들이 이제 가봤습니다. 10배는 더 생산해서 풍요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10분의 1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 어떻게 그러냐고, 이거 10배는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생산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데는 이것만 충분한데 왜 그걸 10배를 생산해? 원래 잉여가 개인적으로 소유되는 게 의미가 없으면은, 소유돼서 원래 잉여라는 거는 이 먹고 사는데, 예를 들면 저작물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소모를 위한, 사용을 위한 거잖아요. 사용을 위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 잉여라고 그래요. 잉여고 뭐 스톡이라고 이렇게 누구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경제학에서 흔히 쓴 말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잉여인데, 잉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그 보로로족 같은 원시 사회에서는 생겨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거 뭐하러 만들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걸 챙기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만든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제인데, 그건 이제 그 굉장히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렸던 시대의 그 공동체를 이렇게 다룬 건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이 재산들을 이렇게 곡물들을 막 쓸데없이 저장하고, 이게 필요 이상으로 필요를 넘는 잉여물들을 저장하는 사람이, 가족이 나오는데, 이 가족들을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곡물들은 다 나눠 가져버립니다. 왜 이러는가? 그렇게 저장됐을 때 그게 어떻게 사용될까를 대강 짐작하는 거죠. 누구한테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냥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자기가 저장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야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이렇게 쌀 한 가마씩 줄 테니까 내 일 좀 도와줘, 이러면서 자기 주변에 병정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견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렇게 금지하는 겁니다.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인디언들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제 포틀라취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포틀라치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부를 파괴하다, 부를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인디언 사회에선 정기적으로 포틀라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포틀라치는 일종의 선물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선물하면은 그거보다 더 센 걸 줘야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더 이상 센 걸 줄 수 없는 사람이 최고의 그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대부분 추장이 됩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 추장은 남들보다 더 세게 선물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관대함이라는 게, 이런 그 경제적 관대함이라는 게 굉장히 인디언 사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만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이렇게 여러 가지 물량, 담요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막 불질러 버립니다. 아주 소중한 방패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다 뽀개서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60년대 50년대 60년대 캐나다에서는 이걸 심지어 법으로 금지했어요. 도대체 이 미친 짓을 왜 하는 건지, 재산들을 다 뽀개버리니까. 근데 이런 게 어디에나 다 있었어요. 그 법으로 금지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했는데 왜 이걸 하는가? 이거 쓸데없는 거,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라는 것처럼 불질러 버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공동체 사회에서도 잉여물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정기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지 않으면 남들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남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데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불질러버리고 뽀개버리는 겁니다. 이 소모라고, 바타유란 철학자는 그래서 소모라고 이걸 부르는데, 그러니까 축적하지 않고 소모해버리는 거, 축적되지 않도록 소모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기는 순간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버리고, 추장은 마음 좋은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사가지고서 돈을 그러니까 물량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부하들을 거리기 시작하면은 너 추장 그만둬 그러면 원래 추장들 금방 목이 떨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추장은 스타 비슷한 거여가지고서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딴 사람으로 얼른 바꿔버립니다. 이 인디언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재생산되는 그 지배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넘볼 수 없는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를 파괴했던 겁니다, 일부러.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도 그 문화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한 30년 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잔치를 하거나 사람들을 불러서 대접을 하고 할 때는 음식이 딱 맞으면 안 되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쌓아서 남아야 됩니다. 딱 알맞게 만들어지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땐 그래서 먹을 만큼만 하자 음식 캠페인 많이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거 많이 하거든요. 중국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점 가가지고서 접시가 다 비었으면 모질하지 않냐고 왜 안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질하는 겁니다. 그거는 딱 맞다라는 건. 대접을 할 때는 뽀개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파괴를 해버리는 거 이런 게 어디에나 다 있었던 건데 이것도 포틀라치랑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틀라치는 이 포틀라치를 하게 되면은 정치적 신망을 얻은 자는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뽀개버리거나 남한테 줘버린 상태가 됩니다.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적 신망을 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나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란히 가게 되는 순간 양자가 이제 정치적 권력이 경제적 권력을 만들어내고 경제적 권력이 정치적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엇갈리게 해서 교차시키는 아주 현명한 제도인 겁니다. 중요한 제도. 그러니까 법으로 금해도 계속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동체는 사적 소유에 대해서 계속 그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했던 얘기지만 이 불교의 절이나 승단 그 승가에서도 그런 그 재산들을 관리하고 사실 보시가 이제 선물이란 뜻이지요. 승가는 공동체고 보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가 선물에 의해서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개념에 딱 맞는 게 그거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시가 제일 앞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그걸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 아마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출현할 때쯤이면은 부자들이 장자라고 불리는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그 부처님들은 보면은 진짜 이렇게 이 간단한 옷 하나만 그 헝겊 하나만 걸쳤잖아요. 보살들 보세요. 여러 가지 장식들이 금 목걸이에 뭐에다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게 장식들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살이라고 불리던 처사니 뭐니 이렇게 지금 부르지만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뭐 이렇게 바닥을 금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그 절을 만들어 선물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보시가 중요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갖고 있으면 남들을 착취하는 데밖에 더 쓰겠어요? 그러니까 선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해서 선물하게 해서 이 사람들 부를 계속 소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절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사실 이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이 티벳 금생에 그래도 티벳을 한번 가봐야지 알고 티벳에 일삼아 이렇게 어디 내가 속하지도 않아 학교 쫓아가서 안 되겠는데 티벳에 기차 타고 간다고 하면서 그 시닝이라는 데를 듣는데 시닝에 이제 총카파가 태어난 곳에 이렇게 타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에 갔는데 총카파가 태어난 대웅전의 지붕이 금으로 도금이 돼 있는 겁니다. 1톤 가까운 금을 들여서 도금을 했대요. 그래갖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불상을 도금을 했다고 그러는 건 흔히 보는 일인데 불상이 아니고 지붕을 도금을 한 거. 이거는 비 맞아서 버릴 거 아니야. 다 풍화돼서 없어질 건데 왜 지붕을 도금을 했을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 그거는 하늘에서나 봐야 잘 보일 텐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꾸로 이게 남는 불을 소모하는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티벳의 경우에는 그 바타유라는 사람이 그 저주의 몫이라는 책에서 티벳하고 이슬람 사회를 이렇게 대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슬람 사회는 축적하는 사회고 티벳은 소모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 사원에 절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절에선 그러면은 그렇게 고아라든지 뭐 이렇게 과부라든지 생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다 이걸로 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게 출가하신 분들 먹여 살리고 남는 게 당연히 있지 않겠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붕에다가 도금하고 그다음에 벽화들 보니까 다 보석 깔아가지고 그렸대요. 그래갖고 이건 좀 보석인 게 티도 잘 안 나요. 어두워가지고서.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거 이렇게 갈아 없애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티벳에서는 계속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그 축적한 거 가지고 모아가서 전쟁을 한 겁니다. 이슬람 사회는 전쟁 사회가 되는 게 전쟁을 하려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뽀개지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소모하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전쟁은 무기의 이렇게 축적이 필요하고 재산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적하는 사회는 계속 가는 전쟁 사회를 갖고 하나는 소모하는 사회는 그냥 그 수도자들의 사회로 이렇게 계속 갔던 겁니다. 이게 뽀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령 이렇게 보시는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전에
그렇게 쌓이는 것들을 계속 남한테 주는 그런 것들, 이걸 훈련하면서 이 옛날 파스칼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약간 바꿔 말하면 보시하고 보시하라 그러면 계속 보시하게 될 것이다. 소유상이 없어질 거다. 아소상이 없어질 거다. 그게 아상을 없애는 길이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나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다 버리면 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보시하게 만드는 건 아상을 버리게 하는 훈련인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자들이 잔뜩 갖다 주면은 쌓일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뽀개야 됩니다. 어떻게 뽀개하는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지만, 버마나 이런데 어떤 스님이 가서 보고서 처음 갔다가 이 말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한국에 와서 훨씬 더 애들 고아들이라든지 애들 교육이라든지 뭐든지 빈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함할 때 훨씬 더 활발하고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사원에서. 소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개인만 따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승불교보다 더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의 본질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남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이 돈 쌓아갖고 뭐 하겠어요. 교회나 절이나 돈이 많아지면 부패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도 그렇잖아요. 재산 조금 생기면 싸움 생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재산이 생기는 걸 의도적으로 없애는 방식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뭐 이렇게 제도 얘기를 할 때, 사실 이제 공동체적 꼭 중앙 집중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재산 처리를 중앙 집중하면은 중앙이 강력한 권력을 갖게 돼요.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지금 총무원장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건 좋은 게 별로 아닙니다.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그것도. 그거 생각을 하면은 각각의 공동체에서 써버리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재정이 결산될 때쯤이면은 남는 돈이 남는 돈은 다 이렇게 중앙으로 보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쓰거나 보내라고 하면은 보내기 싫으면 쓸 거 아니에요. 빈민들을 위해서 쓰든, 아니면 저 옆에 그 선원에 뭐 먹을 거 없고 이렇다는데 거기 주든, 아니면 노후 걱정하시는 스님들 수행처 만들어 주는데 쓰든,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쓰도록 만들어서 소모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으면은 쌓이게 되고, 쌓이면은 부패합니다. 이건 아무리 이렇게 선덕이 위에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선덕이 모두가 선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처분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처분권이 올 게 뻔하니까 그거보다 적은 양이라면 얼마든지 갖다 바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없애도록 만드는 포틀라치형의 제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축적에 대한 축적을 파괴하려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소유를 실천은 안 하더라도 소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사실 원신들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 사적 소유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공동체 안에서는 소유가 생겨날 수 없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방 노예들이라고 있습니다.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나 뭐해서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런 공훈으로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노예는 공동체 성원이 아니잖아요. 해방은 됐으나 공동체 성원은 아닌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의무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체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주로 돈을 거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동체 바깥에서 돈을 모으든 하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주고서 이자 받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안에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그걸 했어요. 옛날에 달러상들 남대문 시장 가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돈 거래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벤치가 독일어로 방크예요. 방크가 뱅크지요. 독일어에서는 방크 똑같이 쓰는데, 방크가 벤치와 은행이라는 뜻이 다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이 돈 거래. 그래서 경멸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신분인데다가 공동체에서 돈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런 거 다루는 더러운 놈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걸 많이, 어디 가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있어도 외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에 관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반유대적인 감정들은 제가 보기엔 이런 거랑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거 다룬 사람들, 돈이나 다루는 놈들 하면서 이런 적대감을 가졌던 거고, 중세 신학자들은 그래서 돈 다루는 걸 굉장히 아주 혐오했어요. 신의 시간을 착취하는 놈들이라고. 왜냐하면 돈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 차이가 생긴 건 시간밖에 없잖아. 시간의 대가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시간이란 신이 만든 건데 어떻게 지들이 가져? 이건 신의 시간을 착취하는 놈들이지.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던 비판이었어요. 계속 일관되게 돈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 같은 게 공동체 인안에서는 계속 존재했던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체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세에는 나중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농사 짓기 싫고 혹은 이제 그 영주들하고 싸우거나 이래가지고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도망자들이 가서 산 데가 도시예요. 중세 도시는 그렇게 도망자들이 만든 겁니다. 코뮌이라고 불리는 중세 도시가 그런 거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영주들로 안 잡혀가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먹고 살 거가 필요해지니까 장사를 한 겁니다. 역시 똑같이 돈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원격지 교역, 공동체 간의 교역인데 멀리 떨어진 걸수록 귀하기 때문에, 이 비쌌기 때문에 원격지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데가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게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그 속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번 건 전부 자기 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거부들이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후거가라든지 뭐 무슨 가문, 이런 가문, 그 피렌체 뭡니까 그 가문도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모은, 도시에 도망가서 이렇게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시는 도시 바깥으로 이런 게 사적 소유가 확대되는 거,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이 갖는 이 독점 가격들이 와해되기 때문에 못하게 막았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적 소유가 일반화된 거는 그 앵클로저 운동이라고 보통 부르는 울타리치기 운동입니다. 원래 이렇게 앵클로저란 뜻은 영국에서 발생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역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플랑드르 지방에 이제 그 양모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모직 자는 게 굉장히 발달하니까 양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영주 귀족 놈들이, 이 영국이 좀 천합니다. 그 점에서 귀족 놈들이, 귀족이라는 저게 그런 윤리를 모든 걸 저버리고서, 야, 저기 양값 올랐는데 우리 지금 제 아들 그 농사 짓는 데다 쟤들 쫓아내고서 양 키우면 돈 벌겠다라고 해서 그걸 쫓아낸 겁니다. 그게 앵클로저예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서 거기다 양을 키운 거.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게 그것 때문이지요. 이게 이제 그 울타리치기 한 겁니다. 울타리치기. 그래서 이때 불황자들이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1500년대 전후해 가지고서 엄청난 불황자 물결이 생겨나서, 이걸 이제 이 불황자가 많이 떠도니까 불안하잖아요. 불황을 금지하는 법이 빈민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불황하다 처음 걸리면 귀 자른다, 두 번째 걸리면 다리 자른다, 세 번째 걸리면 목을 자른다. 이게 그 헨리 7세인가 이 시대의 빈민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프랑스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로피탈 제네랄,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다 가둬 버립니다. 감금해 버립니다. 19세기까지 다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적 소유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는 그 영국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 투표권이 자기 소유 재산만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훨씬 큰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기가 공유지들, 공동체 공유지들을 사유화하는 법을 만들어, 앵클로저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투표권이 많으니까 그걸로 다 해가지고서 법을 이용을 해서 이 공유지들을 다 사취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2차 앵클로저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앵클로저가 쭉 되면서 일반화되고, 이게 식민주의를 타고서 전 세계로 퍼져간 겁니다. 식민주의를 타고서 왜 퍼져갔는가? 그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하고 돈하고 갖고 가서 이제 이 상품 팔고 여기다 공장 지어서 돈 벌어야지라고 했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공장에도 안 오고 시장에도 안 오는 거예요. 시장에 올 수가 없지.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 돈 공장에서 벌면 되잖아. 근데 그 공장에 뭐 하러 가냐고. 먹을 거는 빵나무에 달려 있고, 장작은 숲에 저기 가면 공유지들 숲에 가면 있고, 모지라는 게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노동 능력 없는 사람, 심청이 같은 사람 있으면 공동체가 매겨 살리잖아.
공동체가 먹여 살리거든요. 원래 동량이라고 하는 건 탁발, 동량이 다 그거예요. 공동체가 노동 능력이 없거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공동으로 먹여 살리는 게 동량이에요. 그래서 거린들하고는 달라요. 거린들은 공동체 밖에서 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다 가끔씩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 동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청이 매일 가잖아요. 매일. 그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노동력 없는 사람들을. 동량하고 구걸은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서 거리에 있는 빵나무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했던 토지소사 사업 같은 것들을 합니다. 토지소사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소유 토지를 신고하라 그럽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경작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명목적 소유권 있는 사람이 보통 지주들이 신고를 해요. 양반들이. 그런데 공유지들은 원래 소유권이 없는 거거든요. 신고가 안 돼요. 이거는 신고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신고하는 땅들을 다 국가에서 취득해 가지고서 뭐 동양척식회사, 한국과 조선 같으면 아니면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데 나눠주고 싼 값을 불화해 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유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면은 사유지 불법 재산, 남의 재산을 침해한 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공장에 가게 된 겁니다. 공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유지들을 사유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고 사실은 사유지는 공동체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식민주의자들이 어디 가나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영국이 아니라 일본도 와서 똑같이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공동체의 대대적인 파괴 속에서 인위적인 파괴에서 탄생한 게 사유재산이지 자연적으로 파괴돼서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걸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흩어져 버리면 이걸 다시 생산하려면 공동으로 생산하니까 결합을 해야 되니까 공동체 대신에 이제 화폐로 사람들을 사고 생산수단 물건들을 사가지고서 결합을 시킨 새로운 그 생산 체제가 출현했는데 그게 자본주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화폐의 소유자, 즉 물건을 산 데 있었던 화폐 소유자가 생산물 전체를 갖는 이런 식의 이렇게 취득 관계가 발생을 한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특히 요새 뭐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무슨 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일들 많아지는데 점점 근자에 와서는 사실은 이 소유권이 점점점 와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옛날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하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인데 요새 그런 거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없고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모여서 간신히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봅니다. 인터넷 두드리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나오면은 한국은 위키피디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꽤 되는 쓸만한데 미국 위키피디아는 짱짱합니다. 별의별 제가 뭐 수학적 갈루아 군이 뭔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쫙 전문적인 지식이 뜨는 겁니다. 다 떠요. 엔간한 거 다 떠.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전에 이틀인가 3일 이렇게 뭐 때문에 정지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글을 못 쓴 겁니다. 위키피디아가 정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 정도로. 근데 위키피디아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그 구글 같은 데서 저작권 소멸된 모든 책들을 다 지금 전자화하고 있죠.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지금 뭐 외국어로 된 책들은 이렇게 적당한 어둠의 경로를 통하면 다 PDF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가 아닌 경우도 접근권. 소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접근권. 킨들이나 이런 데서 책을 사는 거는 접근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 국제전화 돈 많이 들었지만 요새 그런 거 안 하죠. 페북 전화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카이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심지어 카톡 보이스도 국제전화 다 됩니다. 전화도 그렇고 다 지금은 무료화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무료화되고 그다음에 영화나 음악 같은 거 전 예전에 이렇게 뭐 어떤 시네마라는 책 공부하면서 영화를 구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그 책을 이따 포기를 했는데 요새는 유튜브 들어가면 엔간한 건 다 있습니다. 뭐 어둠의 경로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고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저 현대 음악을 예전에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막 뒤지는데 음반도 사기가 너무나 비쌌는데 요새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냥 공연 연주자에 따라 다른 게 쫙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점점 생산이 탈물질화 된다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나 뭐나 이런 거 쓰면서 탈물질화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버 택시, 카카오 택시 모델이 됐던 게 우버 택시인데 우버 택시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인데 여기는 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택시 연결해 주는 것만 하니까. 에어비앤비 써보셨어요? 해외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혹은 한국에서도 여행 갈 때 숙소 에어비앤비로 많이 구하잖아요.
안 써보셨구나. 역시. 에어비앤비 세계 최대의 그 숙박 회사인데 여기에도 집이 한 대가 없어요. 한 채도 없어요. 호텔이. 남의 집 연결해 주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보니까 보잉사하고 야후하고, 그때는 야후가 잘 나가던 때였어요. 구글이 없던 때였는데, 여기가 두 회사가 증권 시장에 그 상장된 그 가격, 주권 가격으로 하면은 거의 비슷한 액수였거든요. 근데 보잉사는 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실물 회사인데, 야후는 거기 수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지금 다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세계 가장 수익 많이 올리는 회사들 쭉 보면 전부 다 그런 소프트한 회사들이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뭐나 다 이런 데가 그런 데죠. 사람 수가 사실 그래서 고용이 안 돼. 실업자가 많고 비정규직이 많은 게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자본이 있어서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 10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실물 생산을 하면 한 100명, 200명 고용을 할 거 아니야. 10조를 금융업, 요새 파생 상품 이런 거 하는데 투자한다 그러면은 1명 혹은 0명이면 돼요. 인공지능이 다 하거든 요새는. 그러니까 고용이 생길 리가 별로 없죠. 지금은 근데 파생 상품의 규모가 실물 규모보다 10배가 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고용은 잘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건데, 어쨌든 다 이렇게 물질화되고 인지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계 비용, 물건 하나를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이 추가적인 비용들이 점점 감소해서, 누구는 이제 그래서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도래할 거다.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는 사회가 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그런 걸 위해서 공유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소프트웨어도 원래 해커란 사람들은 전부 이런 그 공동체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슈톨만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초기 대표적인 해커들은 전부 다 공유주의자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공유주의자들이어서, 소프트웨어 공유해야지. 그건 기계랑 인간이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걸 내가 한 건데 왜 남한테 공유를 해?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남이 갖다 만든 거 팔면서 이걸 왜 공유를 해? 하면서 드물게도 그걸 공유 안 하고 개인적으로 결과를 소유 팔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것 덕분에 이제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됐죠. 남들은 다 공유하려는 거 혼자 팔았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법적인 거 이렇게 이 소유권, 지적 소유권이라는 거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윈도우즈도 그렇고 이 소프트웨어로 된 것들은 그걸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약간의 전기료와 컴퓨터 구동되는 그 감가상각비밖에 안 돼. 거의 안 듭니다. 거의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의 경로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인터넷을 유료화하려는, 예를 들면 옛날에 프리첼이나 이런 데서 메일 사용료 받으려고 했다가 다 망했어요. 다음에서도 한때 이렇게 무슨 다음 우표 비슷하게 이렇게 돈 받으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어디든지 유료화하려고 그러면 다 망해요. 유료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리고 이게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왓슨이라는 컴퓨터 데려다가 이제 가천병원에서 쓴다고는 하는데, 요새 샤오미 이렇게 샤오미 이렇게 시계 비슷한 거 차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나요? 그 차고 다니면 이제 오늘 몇 보 걸었는지, 심장 박동수가 어땠는지 이런 거 쭉 다 체크해 주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여러 가지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체크해 주는 게 여기다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돈 받고서 진료하는 거 이런 것도 아마 많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점점 공짜가 되어가는 거고, 소유물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다 지금 다 이렇게 이 접근권, 사용료만을 지불을 하죠. 요새 기업들에서 자동차 이렇게 임원들 이렇게 차 줄 때 다 그냥 그 하자 붙은 거, 이 렌트해서 주잖아요. 차를 안 산다고. 렌트하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사용권만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점점 이러면서 저기 되는데, 거꾸로 이제 심지어 더 나가서 이렇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하던 그 슈톨만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프리 하드웨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공학자인데, 공동체가 큰 규모의 그 생산 공동체까지 가정을 해도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계들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하면 한 15개쯤 된답니다. 자동차, 트랙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포크레인 이런 것까지. 그럼 이거를 이게 3D 프린트를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돈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드웨어 공유 운동을 합니다. 그래갖고서 예를 들면 포크레인의 부품들을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웹에다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드웨어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그걸 이제 프린트하는 겁니다. 부품들을. 그래서 맞추면은 그 각자가 그 프린트한 거 맞춰가지고서 만들고 다 쓰면 녹여가지고 다시 프린트해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이런 식의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유운동입니다. 공유운동, 하드웨어 공유운동.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소유물이라는 것들의 의미가 점점 감소되는 그런 것들이 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은 틀림없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 이 80년에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차크라바티라는 페르시아 사람, 이 파키스탄계인지 인도계인지 그쪽 사람이 만든 미생물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조선 같은 거 막 이렇게 바다에서 침몰했을 때 기름들 뜨잖아요. 그 태안이 그래가지고서 피 봤잖아요. 그 유조선 때문에 이거 먹어치우는 미생물을 이렇게 유전자 변조를 해서 만들어내고 이걸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그 자연물이라 인정해줄 수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유방암 유전자 발견한 사람 그 특허권 냈다가 기각됐었거든요. 다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았어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한 그 재산들에 대한 소유권이 확장이 돼가지고서 지금 뭐 거의 그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심지어 예를 더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확장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얼마 전에 연장됐죠. 한국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이따구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로 그걸 억지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강제 같은 게 없어야 되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 강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법적인 강제죠. 법적인 강제가 강제에 의해서 공유사회로부터 사적 소유권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카피레프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 운동이 굉장히 중요. 카피라이트가 아니고 카피레프트 운동이라 그러는데 저작권이 아니고 저작 좌익. 그래서 이제 저작권 공유 이런 거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려는 문제 의식 이런 거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조금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와 동시에 이 탈물질화되면서 노동도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노동이 사라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일들도 인공지능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 거라는 건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의 경우에 3월인가 4월 달에 한국 시티은행에서 오프라인 점포 80%를 없애겠다라는 구조개혁 이렇게 그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시티은행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인터넷 뱅킹 안 하시는 여기는 그냥 다니시는 분들 좀 있겠네요. 저는 은행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 몇 년 동안 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점을 거기 있는 고용한 사람들 다 없애버리면서 80%를 없애겠다고 올해 그런 겁니다. 올해 그랬으니까 10년 뒤면은 2%나 남으면 다행이겠죠. 증권회사 증권 펀드 매니저들은 다 지금 인공지능이에요. 미국에는 세무사 프로그램 좋은 게 등장했고 세무사들 다 없어져 버렸고 새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다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만 분명한 건 어쨌든 이렇게 소유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점점 의미가 삭감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공유 사회라는 것, 공유 사회 전망 이게 이제 세속 사회에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승가하는 이것들의 지금은 자칫하면 이거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뒤처져 있습니다. 이걸 앞질러 가면서 그 무소유를 더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불교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유재산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고 또 현재는 이제 공유 사회로 더 나아가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시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근대 같은 경우는 소유가 강화되어 온 가정이라면은 현대는 소유가 해체되는 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서로를 소유하는 가정, 소유하는 어떤 뭐 기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이전에는 공동체, 가족도 공동체였는데 공동체는 가장이 있고 사실은 공동체 소유인 것들은 가장들은 자기가 처분권을 갖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치 이 사람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 민주주의의 그 이렇게 모델이라고 간주되는 그리스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오이코스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었고 정치는 폴리스라는 영역. 우리는 다 주로 폴리스만 주로 알고 있잖아요. 이 폴리스라는 장에는 가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와 노예와 아이들은 폴리스에 즉 정치적 권리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폴리스적 동물에서 여자와 아이와 그 노예는 제외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1789년에 이렇게 인권선언 내면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 이렇게 동등한 권리를 타고난다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난다고 그랬는데 다 타고났다고 선언하고서 혁명까지 해놓는데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안 줬어요.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서출이었던 귀족 중에 이제 올랭프트 구즈라는 이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성들에게 이렇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달라고 이렇게 삐라 뿌리고 다니다가 잡혀가지고서 단두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최후 진술을 할 때 그럽니다. 여성들이 단두대에 올라갈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의회 연단에도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라고. 왜 여기 단두대에서 죽는다는 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의회 연대는 못 올라가게 하냐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인다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일찍 죽었는데 그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이 도입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48년입니다. 놀랍게도 1948년. 프랑스 혁명 나고 150년 뒤에야 그때까지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칸트라는 양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적 주관이 존재한다고 했던 양반도 여성들에게 선거권, 피선권을 준다는 건 아이들에게 정치적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주는 위험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래서 선거권을 얻게 된 거는 진짜 지난한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영국이 약간 빨랐는데 물론 더 빨랐던 건 이제 북구, 덴마크가 이런 데가 제일 빨랐었는데 다 영국의 경우에는 1918년인가 처음 그 30세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서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됐던 거는 1913년인가 14년에 어떤 여성이 그 여성운동하던 정치권 달린 여성이 여성들에게 선거권을이라고 이렇게 뒤에다 쓴 옷을 입고서 그 왕립 경마장에서 경마대회 하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합니다. 말에 치여 죽습니다. 말에 치여 죽으면 그 옷에 여성들에게 선거권이라고 쓴 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한때. 근데 그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복종 운동을 떠나서 박물관 가서 이렇게 유물 부수기, 상가들 유리창 뿌기 이런 아주 과격한 운동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났을 때 거기에 정부에 협력을 하고 1차 대전이 승리로 돌아가면서 그 기여로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권을 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질문 드리는 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상대방을 소유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유연애라든지 가족의 파괴랄지 이런 거는 소유랑 관련해서 관련이 없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런 소유 역사랑 나란히 갑니다. 우리들은 자유연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연애 혹은 이제 그 부부애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세기였어요. 그 전에는 부부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부부는 결혼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은 정부랑 하는 거고. 그래서 아내를 정부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아주 막대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간주되기도 했고 19세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프랑스 귀족 사회는 굉장히 문란한 사회죠 성적으로. 19세기 들어오면서 비로소 부르주아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그 성적인 것도 사랑도 전부 가족 안에서 해야 된다는 윤리가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연애라는 건 그때 생겨난 건데 그게 바로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슬람족은 제가 보기엔 아직도 여성들은 소유물로 간주돼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거권이 주어진 거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집안 남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동의하는 한에서만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여성들은 독립된 저기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시작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처분권을 갖는 남성들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유라는 말을 할 때 그 소유라는 말도 쓸 때마다 달라지는데 자유연애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그런 유산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그 역사적인 문맥까지 생각하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질문은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로 이렇게 딱 사는 거가 이거 왜 서로 소유하는 거 아니냐 이 소유로부터 좀 해방된다면은 그런 식의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 이것도 좀 타파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었었을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은 거의 와해됐죠. 그래서 가족 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런 연원을 갖고 그런 역사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서로를 묶는 제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발언권이 가족 안에서 세기 시작한 거는 가족계획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임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 민법에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소유권 주고 한 거 다 이것 때문에 발생했던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임법이나 이런 것들 막 중요해지고 가족 계획이 중요하게 되면서 그 자식을 낳는 기능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제 그 성적인 활동이 이제 이렇게 새로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피임법이라는 건 생식과는 무관하게 하는 섹스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제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들이 마련될 기반이 마련된 건데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와해됐죠. 가족 관계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다 가족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미국도 그래서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을 보호하자라는 건데 미국이야말로 가족이 아장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별로 이렇게 미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가족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좋은 연애 내지는 좋은 사랑의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바깥에서. 예, 뭐 우리 간통법도 법적으로 불법이었다가 지금은 법적인 제재 없어졌지 최근에 않습니까? 없어졌죠. 예, 네. 그렇죠. 예, 또 다른 질문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종합 토론 시간에 할까요? 지금 한 번만 제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이 독일에 한 1년 애 분다고 가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독일 애들이 다 이상하다고. 니네는 왜 마이 와이프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를 하냐고. 마이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다 내 마누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럼 내 집 그럼 넌 니만 사니? 사실은 그거는 언어적인 이 화용론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어법이 다른 것일 뿐인 건데 그 말을 너무 고지식하게 조금 아까 저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종합 토론 시간에 열심히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